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ETF 전문가 그리고 또 연금 관련해서 김범곤의 그 연금 수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김범곤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랜만에 우리 뷰티풀 나와주셨으니까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범곤의 연금 수업 채널 운영하면서 연금 관련된 콘텐츠 만들고 있는 김범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사실 조금 오랜만에 나와주시긴 했지만 우리 뷰티풀 그 구독자분들에게 친숙하고 이번에 또 책이 이제 나왔는데 네, 책이 맞습니다. 이 ETF는 꼭 사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좀 살펴봤는데 뭐 다른 여타 많은 ETF 책들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텍스트 읽는 것 좀 약간 힘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림이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가 되게 좀 편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왕초보를 위한 ETF 지침서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ETF 그리고 연금 관련된 전문가시니까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그 이 ETF 꼭 사십시오, 지금 방금 소개드린 이 책을 안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ETF 시장이 뭐 점점 커져가지고 500조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은 ETF에 관심 없던 분도 이제 이게 대세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는데, 세대별로 좀 포트폴리오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굉장히 좀 흥미가 가는 내용이에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세대별로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세대별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세대별로 나눈 이유는 일단 투자 비중과 관련이 있고요. 일단 네네. 뭐 투자 기간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뭐 20대는 상당히 오랜 시간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50대, 60대는 또 투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에 대한 조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일부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뭐 메인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시장 대표 지수들, 그래서 뭐 한 65, 75% 정도는 시장 대표 지수를 담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만 투자하면 또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조금 이길 수 있는, 뭐 제가 뭐 책에는 뭐 곁들임 자산 이렇게 써놨는데, 얘네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산업과 섹터 부분에 최근은 뭐 거의 뭐 반도체 위주의 이제 시장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20대다라고 하면 메인 자산의 비중을 약 65에서 75% 정도 담아주시고, 나머지 산업과 관련된 최근에 유행하는 이런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약 25에서 35% 정도 비중을 구성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을 초과하는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그 것 메인 같고요. 자산이라고 하면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거를 메인 자산? 자, 일단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ETF는 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시장 대표 지수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S&P 500과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들로 일단 메인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곁들임 좋고요. 자산은요? 곁들임 자산은 이제 산업군들, 뭐 테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최근 관련돼서는 뭐 반도체도 있고요. 우리나라 뭐 방산도 있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조선도 있고. 예, 조선도 있고, 이런 관련 산업들의 한 25에서 35% 정도의 비중들을 혼합해서 투자하는 것들을 조금 의미한다. 그래서 메인 자산에 대한 비중은 젊었을 때는 사실 뭐 5, 60대보다는 조금 낮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50대, 60대 정도 되면 언젠간 인출해서 꺼냈어야 네네. 되는 그 시점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의 대표 지수 중심의 운용이 훨씬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그게 이제 30, 40대가 되면 지금 보여주신 화면에서는 조금 메인 자산 비중이 살짝 높아지네요. 네, 점점 연령이 높아질수록 60대가 가면은 뭐 한 거의 최대 90%는 그냥 그 대표 지수만 해라. 네, 이게 뭐 보통 이제 조사 결과들도 보시게 되면 시장을 이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자산은 이제 산업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또 변동성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메인 자산,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형 ETF에 투자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포트폴리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구독자분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례 없는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 하반기에 조정을 좀 생각보다 좀 세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뭐 한 20% 정도는 앞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20%는커녕 뭐 지금 거의 2배 이 정도 조정을 세게 받고 있는데, 지금 하락을 기회로 본다면 투자자분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목돈, 이 5천만 원이라는 게 정말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돈인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굉장히 또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5천만 원 정도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좀 ETF를 산다. 그러면 어떤 ETF를 사는 게 지금 가장 좋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지수들, 그러니까 대표 지수들 뭐 코스피 지수 보면 거의 반도체 비중이 약 그렇죠. 55에서 한 6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우리나라를 좀 투자해서 약간 좀 이렇게 시장이 회복되기를 좀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 200개 종목에 투자되는 종목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건 뭐 사실 뭐 자산 운용사의 메이커 이름이고요. 뒤에 있는 200개, 그래서 우리나라 200개의 분산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될 때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겠다. 이때는 뭐 코덱스 200 관련된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그 현재 변동성은 사실 다 반도체 중심의 이제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반도체에 조금 집중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반도체는 결국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투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하락을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한 고점 대비 한 20-30% 이상 현재 떨어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반도체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뭐 코덱스 AI 반도체, 뭐 탑2 플러스. 일단 뭐 이름 종목 보시게 되면 AI 반도체 탑2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이제 플러스가 역시나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부분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시장에 중심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코덱스 200, 아니다 나는 반도체에 조금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 이때는 여러분들 선택할 종목들은 뭐 코덱스 AI 반도체 탑2 플러스와 관련된 반도체에 집중되는 이러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 이제 그 코덱스 탑2 반도체 탑2 ETF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시장을 꾸준히 보시고 계시는 전문가니까 최근에 이 반도체 이 빅2 기업이 이제 굉장히 좀 세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이 실적도 좀 뒷받침되고 그다음에 27년까지 어쩌면 28년까지도 어느 정도 선주문을 받아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이익의 볼륨이라는 건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거의 확정적인데 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며 과연 빠지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너무 급격히 올랐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정도 즈음에는 그러면 뭐 바닥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건지 뭐 이건 뭐 정답은 없겠지만 시장을 보는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뭐 저희가 영상 찍고 있는 이 상황에 하이닉스가 오늘 지금 180대가 깨지고 지금 170대로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좀 바닥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아니요, 조정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뭐 인덱스 펀드 자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국가 지수들이 아마 이제 보통 이제 패시브 자금들에 편입되는 지수에 우리나라가 아마 들어 있을 건데 이 최근에 이제 많은 이익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리밸런싱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패시브 자금에서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들이 좀 높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비중을 줄이려면 결국 종목에 대한 매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종목 중에 가장 많은 섹터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번째로는 이제 뭐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곤 있지만 이제 역시나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 때문에 계속 출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보는 뭐 메시지로는 강할 것이다. 다만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면 그만큼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대표님 말씀은 지금보다 약간은 어쩌면 조금 더 조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주를 새롭게 투자하는 분은 투자를 하시되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저가 매수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네, 그래서 과거에 뭐 이렇게 다른 주가 지수들도 보게 되면요, 이제 급격히 성장하게 되면 조정은 한 번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좀 상당 부분 좀 오랜 시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목돈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분산 차원에서 지금도 사실 하루에 막 4-5% 오르고 다음 날 지금처럼 막 5-6% 이상 빠지는 막 그런 시장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냉정하게 맞습니다. 봤을 때 그러니까 수급 때문에 좀 꼬여가지고 좀 약간 조정이 더 깊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뭐 새롭게 반도체주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탑2
ETF 그리고 좀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자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 종목에는 S&P 500 아까도 이제 우리 대표 지수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사실 대표 지수라는 게 최근에 좀 더 조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국내 주식이 많이 올라갈 때 이 미국의 대표 지수 조금 약간 좀 심심하다 이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S&P 500 ETF가 상당히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S&P 500만으로 노후 준비를 하겠다. 뭐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느 정도를 모으면은 그러면 S&P 500으로 노후 준비가 끝날까? 이거 굉장히 좀 궁금한 말이죠. 예. 네, 보통 이제 그 노후 자산 기준으로 저희가 한 1억 원당 어느 정도를 인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 네네. 뭐 단기적으로 많이 뺄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마르지 않는 세물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때는 1억 원당 약 한 월 50만 원 정도 인출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간 따졌을 때 약 한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5% 정도를 뽑아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연으로 따지면 한 6% 정도를 정도? 인출하는 거고. 6% 그렇지. 예, 12달 근데 해가지고. 이제 전제 조건은 마르지 않는 세물의 전제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평균이 6%는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보통 S&P 500 뭐 장기 투자하면 연 10% 정도는 된다. 보통 많은 게 메시지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원당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6% 정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면 지금 현재 기준 어제 기준의 코덱스 뭐 미국 S&P 500 종목의 종가가 24,870원이더라고요. 얘를 만약에 1억 원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 일단 4,000주 정도, 4,020주 정도의 매수가 필요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미래에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노후 자산들은 월 평균 한 50만 원 정도는 인출이 가능하고 그때 한 2억 원 정도까지 늘리게 되면 이때는 월 평균 100만 원 수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약 한 8,040주 정도까지는 매수를 해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후 소득으로 봤을 때 한 50만 원 혹은 뭐 100만 원 정도의 일반적인 노후 자금들을 좀 확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덱스 S&P 500 기준으로는 3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한 6억 정도는 매수해야 되나요? 네, 근데 뭐 결론은 일단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었을 때 이야기고요. 뭔가 원금을 최소한 손실하지 않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근데 뭐 사실 뭐 마음만 먹으면 사실 더 많은 금액들을 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오랜 기간 지속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보통 50만 원 기준의 1억 원을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모으는 게 필요할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 500 ETF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직투와 절세 계좌 중에서 국내 상장 ETF는 뭐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국내 상장 ETF는 일반 계좌에서는 모두 다 배당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모아가더라도요. 나중에 한번 이익 실현하게 되면 적지 않은 세금이 또 빠져나갈 수 있고 네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지 않은 세금은 그냥 뭐 15.4% 배당 소득세만 떼면 별 문제는 없는데 이 배당 소득세만 떼는 건 아닙니다. 2천만 원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니까 세부담이 또 늘어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고민해야 될 건 역시나 건보료와 관련된 부분들 사실 이자 배당 1천만 원 초과되면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약 8.13% 정도의 건보료가 또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P 500과 관련된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적어도 ISA 계좌나 연금 계좌 안에서 장기적인 운용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그리고 올해 또 반도체와 별도로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대형 IB들이 스페이스X 목표 주가를 최대 $300로 제시하면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올해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이 굉장히 이제 상반기에 핫 이슈였고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우주 산업 ETF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사실 최근까지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뭐 우주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안 들다 보니까 만약에 우주 산업 이런 쪽에 내가 물론 단기간으로 접근 안 하겠죠. 많은 분들이. 예, 이쪽에 엄청난 성장세를 내가 좀 기회로 보고 ETF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ETF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뭐 주제를 보고 ETF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타이거 미국 우주 테크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깜짝 놀란 건 2026년 4월 14일에 상장이 됐고 현재 시가총액 기준만 보더라도 1조 856억 원. 이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쏠렸는데 일단 성과를 보니까 조금은 슬프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1개월 기준의 성과가 마이너스 22% 그리고 3개월 기준의 성과는 34% 구간인데 사실 이제 미래의 먹거리 하면 이제 우주 항공을 빼놓을 수는 없지만 역시나 단기적인 기대감에 너무 많은 자금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27일이 최고점이었네. 네, 공교롭게 5월 27일이 우리나라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날인데 아마도 자금의 좀 이동이 좀 있지 않았을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만약에 미국 우주테크 종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일단 뭐 발사체 관련된 우주 인프라 구축 산업에 일단 투자되고 그다음에 통신, 우주 인프라 활용 산업들. 그래서 여기 안에도 이제 사실 스페이스X가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당 종목에 약 뭐 70% 비중 적용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세부 종목 중 보시게 되면 스페이스X 비중이 23.74%로 일단 가장 높게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실적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성과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는 이런 장세다라는 점들 고려했을 때 역시나 새롭게 들어오는 이런 산업 섹터들은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전략들보다는 조금 길게 그래서 소액을 좀 분산해서 오랜 시간 투자했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실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매수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면 사실 목돈보다는 그래도 적립식이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많은 산업을 투자 비중에 포함시키지는 마시고요. 보통 한 5% 내외로 일단 편입해서 운용을 하다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AI 관련된 주식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올해 이제 텐베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뭐 하이닉스도 텐베거인 셈이죠. 1년 사이에 뭐 거의 10배, 1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10배까지는 아니지만 1년 사이에 거의 한 7배까지 올라갔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AI 관련된 주식들이 폭등을 하면서 3040 직장인들 목돈 1억을 10억으로 불리고 싶다라는 꿈을 이제 만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물론 뭐 1억을 10억으로 만든다? 뭐 1년, 2년 만에는 사실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1억을 10억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ETF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자산군의 20년 평균 수익률 20년.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나스닥의 경우 20년 동안 연평균은 18.7%. 대단합니다. 네, 상당히 높고요. 금도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20년 연평균이 12.8%. 그리고 S&P 500이 20년 동안 12.5%. 그리고 코스피가 10.5%. 이머징 마켓 10.1%. 미국 소형주가 9.7%. 코스닥은 20년 동안 연평균 5.6. 그리고 미국 종합채권은 20년 동안 연평균이 3.4%. 네네. 그래서 오랜 시간 투자하면 잃을 확률은 거의 없다. 일단 이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연평균 수익률로 누적 수익률로 환산하게 되면 네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네. 20년 전에 1억 원을 나스닥 100에 넣어놨다면 20년 동안 투자했으면 20년 후 평가 금액은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배수는 약 30.8배. 사실 1억 원으로 20년 동안 나스닥을 투자했다면 10억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30억 8천이 돼 있다는 거죠. 네, 20년 맞습니다. 전에 1억이. 네. 20년 전이면은 지금 2000한 그 6년인데 네. 그 당시에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한 6억 7억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 1억 정도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을까? 아마 노원구에 34평 아파트가 한 3억이면 샀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억쯤 되겠네. 가치가 한 5억 정도 되는 돈을 지금 가치로 투자해서 지금 가치로 30억이면 그것만 해도 6배 이상이네요. 네네. 상당히 좀 높은 크게 성장을 한 수치입니다. 거네요. 물론 이제 요 안에는 많은 변동성들은 있었을 겁니다. 중간에야 뭐 네. 부침이 있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잘 견뎌냈다라고 하면 나스닥에 오랜 시간 투자했을 때 20년 뒤에 약 30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금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금도 같이 이 상승하는 이런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 12.8%가 20년 뒤에 평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11억 정도. 네, 그래서 11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S&P 500도 20년 연평균 수익률이 12.5% 정도 되기 때문에 역시나 10억 구간 안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통계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러면 20년 동안에 연평균 12%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때는 1억 원이 이제 10억 원이 되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 수는 있기는 한데 가능한 게 딱 세 개네요. 나스닥과 금과 S&P 50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2025년도에 75%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최근 성과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일 뿐이지 아마 2024년까지의 통계였다면은 상당히 또 저조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이제 10억 되는데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때는 역시나 일단 주가 여러 가지 자산군들을 봤을 때는 나스닥 금 그다음에 S&P 500 정도 투자됐으면 달성할 수 있었겠다라고 통계로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 추이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미국의 뭐 성장 선진국과 관련된 이러한 산업에 오랜
오랜 시간 투자했을 때 상당 부분 그래도 달성 가능성들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또 우리 김범건 대표님이 이제 김범건의 연금 수업이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연금에 대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이 다 하고 있는 게 연금저축 아니겠습니까? 연금저축.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만나보면 또 연금저축을 또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저축 과거에 가입할 수 있었던 신탁 뭐 이런 걸로 금리형으로 운영하는 분도 있고 뭐 연금저축 펀드를 또 하는 분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연금저축 펀드가 많겠죠. 연금저축 펀드는 ISA와 달리 매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수익률로 따지면은 사실 뭐 환산하면 뭐 거의 19%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만 이제 55세에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55세 이전에는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뭐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는 게 사실은 성과가 이 주식 시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그 사례도 봤지만 성과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둘 만한 연금저축펀드에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담는 게 좋을까? 지금 직장인들이 세액공제에만 사실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네. 이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방치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대표님이 한번 딱 좀 정해 주시죠. 어떤 게 직장인들에게 좀 좋을지 어떤 걸 담아야 됩니까?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금저축은 신탁 보험 펀드가 있는데 대부분 다 펀드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보험에만 무려 115조 원이 아직까지도 담겨져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금리형이죠. 네, 다 금리형이고요. 사실 아이고, 이거 과거의 참 보험사 상품들은 뭐 공시일령 상품이라서 사실 예금금리보다는 조금 높았었는데 최근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비중으로 봤을 때는 펀드 신탁은 지금 판매가 안 되고 네. 보험과 펀드 중에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펀드가 약 39조 원. 예. 아까 얼마로 했죠? 115조. 115조. 115조 원이 보험에 있고 115조 원이. 네,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일단 뭐 연금저축 보험에 많은 자금들이 몰려 있기 115조. 때문에 연금저축은 이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제도를 통해서 연금저축 펀드로 일부 조금 옮겨주시기를 좀 권장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저도 이제 그런 얘기 좀 드리면은 아유 너 노후 자산은 좀 안전하게 가야지 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 어떻게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안정적인 자산의 수익률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금리형 상품들이 특징적으로는 물가를 못 이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미래에는 역시나 또 구매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안전한 것도 좋지만 투자 기간이 적어도 뭐 10년, 15년, 20년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물가는 이길 만큼의 어느 정도 성장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50이라 지금 한 5년 있다가 난 저 55세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연금저축 그렇죠. 펀드 같다. 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로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군에 대한 통계 방금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나스닥은 뭐 연평균 18.7, 금 연평균 12.8%, S&P 500 12.5%, 코스피 10.5, 그다음에 뭐 이머징 마켓 10.1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저희가 보통 이제 나스닥 금은 뭐 어쨌든 뭐 다른 이제 그 실물 자산이고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때는 좀 오랜 기간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들이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내줬던 이런 종목들 그래서 시장 대표 지수를 조금 일부는 좀 장기적으로 연금저축 안에서 모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시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전자산 보통 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일부 좀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물 자산에 투자되는 형태의 장기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연금 계좌 안에서는 S&P 500 나스닥 그리고 실물 투자에 일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금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러면 위험 자산에 100%만 투자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시게 되면 미국 종합 채권이라고 해서 역시나 이제 미국의 5년 미만 채권에 투자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수익률이 3.4인데 사실 뭐 수익을 많이 내려고 투자하는 종목들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을 좀 상쇄시킬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반드시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금 포함하셔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그러면 미국 종합채권에 투자되는 ETF는 도대체 뭐지? 뭐 코스피에 투자되는 ETF들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쭉 한번 자료 화면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산군들 선택할 수 있지만 시장을 대표하는 산업 위주의 이러한 종목들을 연금저축 혹은 뭐 ISA 계좌 등 다양한 상품들에 좀 장기적으로 담아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종목의 ETF 대표 종목까지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세 은퇴 후에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보통 5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에 수령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시점에서 이자와 배당을 받아서 생활비를 사용하다가 건보료 폭탄을 맞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금 없이 안전하게 현금을 사용할 방법 있을까요? 일단 건보료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 네네. 게 처음에 보통 투자는 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네네. 그리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국내 주식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의 성과가 좋으면 계속 유지하고 계셨다가 국내 주식의 성과가 안 좋으면 살며시 미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네, 그래서 일반 계좌 안에서 미국 관련된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을 매수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익이 많이 나는 건 정말 좋지만 무턱대고 매도를 합니다. 근데 발생되는 문제는 바로 세금. 사실 제가 거의 강의 다니면서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매매 차익에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답들을 다 못하십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래서 이 퇴직하시고 나서요. 어떤 분들은 그 S&P 500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서 이익을 실현했더니 일단 건보료 폭탄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보통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원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네. 피부양자가 탈락되는 분들도 봤고 네네.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셨는데 역시나 기초연금도 기초연금도 탈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하고 나중에 공적연금 수령할 때까지 이 소득 공백기 관련된 부분들은 꼭 좀 젊었을 때 여러분들 ISA 계좌나 연금 계좌를 적절히 활용해서 현금을 계속적으로 조금씩 옮겨두셔야 됩니다. 보통 뭐 나중에 내가 그냥 목돈 생기면 옮기면 되지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타까운 건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 낼 수 있고요.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퇴직해서 어느 정도 목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ISA 계좌와 연금저축은 한꺼번에 자금들을 유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미리 현금을 절세계좌 쪽으로 조금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소득 공백기에 자금들을 꺼내 쓰는 용도. 그리고 ISA 계좌와 연금 계좌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꺼내 쓰더라도 우리가 우려해야 될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보료에는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세용 계좌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소득 공백기에는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조금씩 여유 자금들을 계속적으로 절세 계좌라고 불리우는 ISA 혹은 연금저축 쪽에 자금들을 이전시켜 놓는 게 나중에 소득 공백기에 세금을 줄이면서 인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에서 은퇴자금 3억 원으로 이제 월 200만 원을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이런 걸 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요 3억으로 월 평생 200만 원 월급 받는 이 포트폴리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일단 3억 원으로 200만 원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당금만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금과 보통 자가배당이라고 합니다. 자가배당의 개념은 내가 운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매도해서 현금화해서 꺼내 쓰는 전략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당 전략이 이제 생각외로 심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기는 하지만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은 배당률이 높은 최근에 또 커버드콜 상품들이 좀 상당히 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금들이 역시나 커버드콜 종목에 쏠려 있게 되면 주가 이익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원금 고갈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들은 배당 인출과 자가 배당을 혼합하는 형태가 가장 좀 현실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 약 70% 정도는 이제 배당받을 목적의 종목들로 쭉 라인업을 한번 짜봤는데요. 네. 일단 종목을 보여드리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S&P 500 기반의 커버드콜입니다. 근데 투자 비중 보면 약 10% 정도만 넣어뒀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목표 분배율은 약 9%.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배당을 주는 역할은 하지만 S&P 500을 투자하면서 내가 직접 현금을 꺼내 쓰기 어려운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슈드, SCHD,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
다우존스 약 40% 정도 넣게 되면 목표 분배율 수준이 2.81% 정도 됩니다. 최근 슈드의 분배율이 좀 다소 좀 낮아지기는 했어요. 중간에 예전에 한 3.5%대 정도는 지급을 했었는데 네네. 최근에 일부 조금 배당 수익률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이 슈드를 보시게 되면 위험 구간에서는 항상 강하게 좀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을 좀 줄일 목적에서는 미국 배당 성장의 약 40%를 자 그리고 또 성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코덱스 미국 S&P 500 그러면 나스닥도 넣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는 해주시는데 인출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는 차라리 우량한 S&P 500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약 20% 정도 비중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라고 해서 미국의 MMF입니다. 얘는 근데 분배율 수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네. 4.3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 그러면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좀 만들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해당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의 약 30% 안전자산 형태로 확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배당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약 3.7% 정도 되고요. 만약에 3억 원을 가지고 해당 포트폴리오로 구성했었을 때 1년 동안의 세전 예상 배당금은 약 1,100만 원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근데 희망하는 게 월 200이다라고 하면 결국 2,400만 원을 네네네. 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출하실 때는 예수금으로 약 1,29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상되는 배당금까지 합쳐지게 되면 희망하는 인출금의 2,400만 원을 인출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인출하게 되면 역시나 예수금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한 번은 예상 배당금의 차이만큼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금액 그다음에 배당금을 뺀 나머지 차이만큼은 반드시 현금성 예수금으로 꼭 채워주시면서 인출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나름 자가배당의 형태로 배당금과 그다음에 일정 부분 성장을 함께 균형 잡힌 인출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가 배당과 배당 인출을 혼합해가지고 월 200만 원 플랜을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한번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투자 비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본적인 뼈대를 가지고 조금씩 조절하다 보면은 뭐 좀 본인 스타일에 맞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상반기 주요 먹거리 가격이 두 자리 숫자 이상 상승하면서 고물가 시대가 이제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뭐 사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뭐 고기 같은 거 비싼 거야 뭐 우리 옛날부터 당연한 건데 최근에는 이게 장 보면은 뭐 야채 이런 것들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그 조사에 의하면은 이 먹거리 물가가 뭐 스위스 다음으로 높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물가가 올라서 정말 그 부부 생활비 300만 원은 이제는 옛말이다. 300만 원 도저히 못 산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400만 원 그러니까 한 400은 돼야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된다. 400만 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 요걸 좀 짜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제가 책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요. 일단 5억 원을 가지고요. 5억 원. 네, 5억 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월 400만 원씩 인출하는 플랜을 하나 만들어 드렸었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배당 인출 전략입니다. 이 배당 인출 전략은 되게 단순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요. 배당금이 들어오면 배당금만큼만 꺼냈으면 되는 이러한 전략을 의미한다라고 네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분배율은 사실 우리나라 커버드콜 뭐 15% 20% 이상 주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너무 높은 거는 조금 피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S&P 500 기반의 이 커버드콜 종목을 일단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종목이고요. 뭐 해당 종목의 뭐 특징을 조금 잠깐 알려드리게 되면요, 이 삼성 자산운용의 이 커버드콜 운용 특징은 이 타겟 커버드콜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타겟 커버드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이 옵션 비중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때는 옵션 비중을 낮추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옵션 비중을 높여서 일정 부분 변동성을 조금 흡수할 목적에 약간 좀 이렇게 시장 상황에 맞는 옵션 비중을 조정하는 그런 ETF 종목입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 약 80% 정도 포함하게 되면 목표 분배율 수준의 약 9%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S&P 500에 투자해서 내가 직접 현금을 꺼내 쓰는 것도 뭐 나름 괜찮은 방법은 될 수는 있지만 역시나 시장의 변동성 있을 때는 종목을 매도해서 꺼내 쓰는 건 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 이익은 포기했지만
이러한 기능적 측면을 활용한다고 하면 일정 비중 커버드콜 종목들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안전자산입니다. 약 20% 정도 편입하면 목표 분배율 수준 4.36%. 그래서 이 둘을 혼합하게 되면 약 8.07% 정도의 분배금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원 기준에 사실 뭐 400만 원씩 빼면 연간 4,800만 원 뭐 충분히 뺄 수는 있지만 네네. 만약에 배당 인출 전략을 구사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커버드콜에 100% 투자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조정장에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줄일 목적이다라고 하면 20% 정도는 안전자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위험자산 100% 투자해서 배당만 꺼내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커버드콜 100% 담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은 해주시겠지만 커버드콜도 역시나 위험자산입니다. 떨어질 때는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반드시 안전자산의 비중을 넣어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연 15% 배당을 주는 고배당 ETF 이런 것들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퇴직금 1억으로 그러니까 퇴직금이 이제 뭐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딱 이 퇴직금 1억을 갖고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고배당 커버드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상품들의 그 너무 금액이 작다 보니까 막 몰빵을 하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당장 분배금이 좀 많이 나오니까 이런 투자는 좀 어떨까요? 일단 제가 만나봐온 커버드콜 투자자들 중에서 100%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일단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네, 일단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영상에서나 이제 15% 받으면 에이 뭐 사기야 막 이럴 수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속성은 이미 노후 자산은 거의 다 확보를 하셨고요. 네네. 여유 자금 가지고 커버드콜을 투자를 하셨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이 핫한 이유는 세금적인 측면입니다. 애초에 돈은 있는데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없으니까 세금을 줄일 목적에서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들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데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 15%를 배당 받는다라고 하면 배당 주는 ETF들은 배당 락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가 결국에 15%는 빠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생각하실 것은 15%의 분배금 주는 거 너무 좋은데 내가 선택한 기초자산의 ETF가 매년 15% 성장할 것인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실 필요들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15%를 이렇게 연성장할 수 없는 기초자산인데 만약에 15% 배당 준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계단식 하락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커버드콜에 100% 올인하는 형태들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노후 소득이 어느 정도 확보되신 분들이 여유 자금 속성에서 투자하는 것은 해볼만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금들 가지고 15% 배당 받는 형태들은 단순히 배당만 많이 주지 나중에 시간 지나게 되면 자산 가치는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시장 상황이 좋게 되면 사실 이익도 많이 받고 배당도 많이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산을 커버드콜에 올인하는 건 사실상 더 많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또 이제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은퇴를 5년 남기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은 분들 좀 마음이 이제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노후 준비할 만한 좀 어떻게 보면 충분한 목돈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5년 동안에 이제 내가 좀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비중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향의 문제인 것 같은데 5년이면 사실 단기입니다. 그렇죠, 5년 뒤에 만약에 수익이 나면 베스트.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결국 노후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 큰 도박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안전하게 두는 걸 선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인출과 관련돼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쭉 돌렸을 때 이 최적의 투자 비율은 위험자산 50, 안전자산 50이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과정, 최악의 상황에서 인출했었을 때 아니면 최고점에서 수익이 좋았을 때 인출했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정답은 그냥 5대 5였습니다.
따라서 은퇴, 인출기에 앞두고 계신 분들은 사실 남들이 뭐 수익 많이 나면 배가 아플 수는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50%, 안전자산의 50% 형도의 자산 배분 비중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5년 동안에 시장의 한 절반 정도의 이익만 내가 가져가겠다. 또 반대로 표현하면 또 시장의 절반 정도의 손실만 위험자산에 노출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투자를 좀 해주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최근 또 주가가 너무 이제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은 자금들을 또 위험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단기적입니다. 사실 연금 인출과 관련돼서는 뭐 10년을 뺄지 20년을 뺄지 30년을 뺄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뭐 1년마다의 뭐 성과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의 수익률들을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위험자산 50, 안전자산 50 정도의 혼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굉장히 이제 고환율 시대죠. 1,500원 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뭐 지금 약간 환율이 좀 낮아지면서 뭐 1,400원대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뭐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사실 고환율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슈드나 제피 같은 이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이제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환율 좀 부담을 너무 많이 느낀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요런 좀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절세 계좌에 좀 담을 만한 배당 수익률이 좋은 뭐 해외에 투자되는 ETF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한 가지 고려하실 것은 이 ETF 중에는 H가 붙어 있는 게 있고 H가 붙어 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뭐 환율이 1,500원대인데 내가 신규 진입한다. 사실 환율 떨어지게 되면 환차손이 상당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선택해야 될 것은 ETF 뒤에 꼬리표에 H가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한번 담아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목표된 환율, 사실 뭐 환율을 예측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H 붙어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내가 그래도 한 1,400원대 아래로 떨어지면 이때는 H 없는 환 노출 종목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H가 붙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배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나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채권과 관련돼서는 이 코덱스 미국 종합채권 ESG 액티브 H 종목이 있습니다. 얘는 미국의 종합채권에 투자되면서 연으로 따지면 약 4%한 초중반대의 배당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슈드라는 종목도 있고 슈드도 어떻게 보면 환 노출과 환 해지 상품이 있는데 나름 좀 변동성을 조금 줄이면서 안정적인 자산 운용 그리고 약 4%대의 연간 배당 수익률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코덱스 미국 종합채권 ESG 액티브 H 종목을 먼저 매수를 해주셨다가 일정 부분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 해당 종목들을 뭐 슈드나 아니면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라고 해서 안전자산 속성에서 비슷한 분배를 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형태의 투자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는 꼭 뭐 국내만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 환율이 좀 이렇게 약간 변동성이 클 때는 역시나 우리나라 고배당주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배당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플러스 고배당주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잠깐 피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국내에 고배당주 ETF들도 활용해 주셨다가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화되면 다시 국내 상장 해외 ETF들 중에서 배당 많이 주는 고배당 관련 ETF들을 활용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김범곤 대표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채널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 꼭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해주시는 거 보면 이렇게 귀에 팍팍 박히게 잘 얘기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리프트리플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마지막 조언 그리고 또 뭐 책이나 채널에 대한 홍보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잠깐 해주시죠. 네, 최근 이제 주가 변동성이 많이 크다 보니까요. 뭐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또 소가리를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연금은 단기 투자 상품은 아니고요.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에 계속 여러분들 집중하시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좀 이렇게 규칙들을 좀 세우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 규칙의 첫 번째로는 역시나 자산을 배분
구분하는 형태. 그래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적절히 혼합하셔서 장기간 운용했을 때 더 나은 성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서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김홍근의 연금수업 채널에도 오시게 되면 다양한 연금 관련된 부분, ETF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좀 한번 방문해 주셔서 또 다른 이야기들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연금 그리고 또 ETF 전문가이신 우리 김범곤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